안녕하세요. 저는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란 막내딸입니다. 저희 집은 좀 도시 외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나 그네와 같은 소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무렵에 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다정한 아버지랑 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희 신랑은 대학교 시절 저희 학교의 선배였는데 둘 다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어 죽기 전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38, 제가 35에 결혼을 해서 조금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만큼 둘 다 사회에서 자리는 잡은 후라 양가에서 도움을 없이 결혼을 진행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런 걸 티낼 만큼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던 날 체격이 큰 저희 아버지와 변호사인 언니 덕분에 어머니가 없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인사도 잘하고 왔었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언니는 엄마처럼 결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게 하나 흠이었어요. 여보, 우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애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당신은 몰라도 여자 나이 40살이면 노산이라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갈 거야. 일단 임신만 하면 제왕절개라도 하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스트레스가 몸에도 안 좋을 거야.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 사는 걸로도 난 좋아. 신랑은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몸에 좋은 거라며 보약을 지어주던 시댁은 시간이 더 흐르자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 아이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권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신랑이 아닌 시댁이 하니 불쾌한 건 말 안 해도 당연한 부분이었고 저도 시댁에 지고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아이가 없으면 안 낳고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한 게 문제였나 봐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만 해도 애도 안 낳을 거면서 결혼은 왜 한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면박을 줍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안 생기면 못 낳는 거죠, 어머니. 예,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니 그렇게 멍하니 있는다고 애가 생겨? 저희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너희 관계는 매일 해? 네?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것 아니냐고. 나이도 이미 찰 만큼 찼는데 노력이라도 더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잡아 이끌으며 어머님 주변에 요즘 손주 없는 애가 없어서 그렇다며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해해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도 아이가 안 갖고 싶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의 나이가 제 나이보다 어려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신랑도 검사를 해보고 둘 다 건강하다면 정말 시험관 아이라도 가져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은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에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낳지 그런 검사를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요. 그럼 시댁에 갈 때마다 무슨 하자 있는 사람처럼 제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야겠냐고 했더니 신랑이 본인 어머님을 막아보겠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댁에 모였을 때에도 역시나 저를 보며 좋은 보양식 다 사다 먹였는데도 기별이 없다고 하시며
이래서 여자는 어려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를 맡겠다던 신랑은 입을 꾹 다물고 앉아서는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저는 검사 소견서를 갖고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저 건강하거든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임신 이야기 꺼내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그럼 지금 내 아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그거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하, 동진아, 너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 신랑은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제 검사 사실을 알린 절 탓하기 이르렀습니다. 본인이 커버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서 저는 제 변호를 한 것뿐인데 그 화살이 왜 저에게 오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신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신랑은 왜 그런 걸 말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냈고 그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갖는 거 나 때문이라고. 뭐? 이제 속이 시원해? 나 때문에 못 갖는다고. 그럼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당신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노력 중인데 안 생긴다고 하면 되지.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려? 그럼 나는? 그동안 내 탓하면서 애 안 생긴다고 욕먹은 내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나가버렸고 저는 그런 신랑이 남자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신랑이 여자를 부르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신랑은 감싸준 마음이 싹 사라져서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저를 보고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해 있었고 저는 신랑이 주점에 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씨도 없는 게 잘도 뿌리고 다닌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님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묵혔던 게 터져나와 시댁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며 이 집 아들 씨도 없는 게 맨날 뿌리고 다닌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댁에서 몇 대 더 맞은 저는 결국 경찰이 오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퇴원 후 저희 친정집에 가 있었고 신랑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랑은 야외 자리에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신랑에게 저희 아버지는 도끼를 가져오며 쾅 하고 내리 찍었습니다. 정말 아슬하게 신랑의 허벅지 옆을 찍은 도끼를 보며 신랑은 놀라기라도 한 건지 오줌을 질질 싸고 있었어요. 어이 사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갔으면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우리 딸 얼굴을 보게 내가 너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는지. 죄송합니다. 입에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손주 낳아달라고 했나? 씨 없는 수박은 더 비싸기라도 하지.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낳아댕기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네가 자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또 내 딸 얼굴에 작은 생채기 하나라도 생기는 날은 이 도끼가 너네 집으로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며 저희 아버지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신랑의 뺨을 때렸고 화를 풀지 못했는지 창고에 있던 통나무들을 여기저기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몇 대 더 맞은 신랑은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는 잘못했다고 하며 싹싹 빌었고 화를 참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와 시댁 문제가 아니면 신랑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혹시나 연락이 오는 경우라도 신랑이 받아서 전화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어요. 여전히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이 살고 있지만 마치 돌쇠와 마님처럼 그 사건 이후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언니와 힘이 장사인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는 날이면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손히 전화를 받거든요. 정말 막장에는 더한 막장으로 받아쳐야 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누구보다 잘해주고 여왕처럼 떠받들더니 그것만 믿고 2년 전 적지 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제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홀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매일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되고 돈도 못 받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니 온몸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안 가면 당장 이혼할 것처럼 화를 내고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해서 절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친정이 못 살던 것도 아니고 직장도 있었는데 늦은 결혼으로 노산이 될까봐 전업으로 살겠다고 하고 결혼한 건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쩔 줄 모를 지경인데 나중에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살고 봐야겠으니 그만 나가겠다고 했다가 남편은 온 집안을 들쑤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다시 나가겠다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최후의 발악이나 마찬가지였죠. 오죽하면 제가 그랬을까요? 친정엔 어머니밖에 안 계셨지만 일주일이라도 쉬니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남편이 절 데리러 왔고 전 못 가겠다고 버텼죠. 문을 아예 안 열어줬거든요. 친정엄마가 둘 다 참 고집이 대단하다면서 혀를 차셨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참았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대체 이건 뭔가 싶고요. 몰래 식당에 갔더니 웬 젊은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여자를 보며 어찌나 상냥하게 웃으시던지 정말 놀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이혼을 해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하라는 거예요. 전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황당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러 갔더니 지금은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그것부터 알아내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화가 났고 며칠 동안 친구와 함께 식당 주변에서 남편과 그 여자와 시어머니 행태를 낱낱이 사진을 찍고 저 대신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면서 테이블 밑에 몰카와 도청 장치를 달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장에서 친구가 있을 때 누구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라고 대답한 것도 녹음을 했고요. 저 대신 일할 수 있겠냐고 부른 여자였는데 남편하고 눈이 맞은 듯 했어요. 어차피 저도 이혼할 생각이라 차근차근 서류며 이런저런 증거를 수집하면서 도청으로 상황만 예측을 했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시다는 겁니다. 식당 문은 닫은 채 두 사람은 동거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란 게 참 몰인정해 보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여행 가시고 남은 집에서 몰카와 도청 장치를 살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없고 식당에 둘만 있을 때 제가 봤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표독스럽고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식당을 물려받으려면 본인에게 제대로 하라고 하자 큰 다툼이 생겨서 그 여자가 어머니를 밀치다가 식탁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그 어떤 소리도 영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남이지만
시어머니가 예민하고 가끔 언성을 높이셨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우발적이지만 살해당할 뻔한 일을 곱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어머니는 투병으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간병인만 붙이고 병원조차 제대로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둘은 여행을 다니며 아주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 시어머니의 병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만 계시고 침상이 다 비어있더군요. 어머님은 편바비가 오긴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셔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를 보시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널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모두 사라지고 어떻게든 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가 낳으신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낳은 아들은 5살 때 앓다가 죽었고 지금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이란 겁니다. 밖에서 나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여자가 바람을 피워 나가버려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라면서 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서 그냥 참고 살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모진 세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랬지. 너하고 헤어지고 새 여자 만나서 제대로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 말에 내가 잠깐 혹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들어보니 남편은 어머님 명의의 등기 권리증과 식당을 확장하겠다고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다 빼가서 지금 사는 빌라도 넘어갈 판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퇴원해도 갈 곳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혼소송과 형사재판을 같이 진행하면서 둘이 어디에 사는지, 어머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 그 여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로 흘러 들어갔는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전과 기록이 수두룩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마음 잡고 살면 착하게 산다고 되지도 않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 모든 증거를 잡고 있었고 병실에서 어머니의 녹취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우월한 입지에 있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한 연인 관계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수사를 하는 와중에 황당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님이 잠시 바람을 피워 남편을 낳았던 그 생모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유전자상으로 남매였던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호적에 올라왔던 시기와 그 여자가 태어나 생모와 또 다른 계부의 호적에 올라간 수법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절 못 믿겠다면서 경찰 조사를 가서도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남편도 그 여자 때문에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진 터라 더 버텨봤자 승산이 없었습니다. 전 안 되겠다 싶어서 대진신문을 할 때 지금 법적으로 당신과 내가 이혼 전이므로 지금 사실혼 관계는 중혼도 아니고 그저 상간녀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흠칫하는 겁니다. 그 후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회복이 되셔서 보행도 가능하게 되셨고 저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들으시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재산을 다 찾아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셨죠. 그리고 모아둔 폐물을 다 저에게 주시며 알뜰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처음으로 친엄마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상간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그는 징역 3년을 구형받고 결심 공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하더니 그 여자의 사기 행적과 거짓말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노쇠하셨지만 그래도 당당히 재산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셨고 노후 대책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남편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도 성립되었으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되겠네요. 암튼 저도 위자료와 기타 등등 빼돌린 재산의 일부를 받고 지금은 창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사람을 잘못 봤던 제 안목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시엄마와 둘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